안녕하세요. 자이언트TV 시청자 여러분, 증권부 권호균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고 증시가 아주 변동성이 심해졌습니다. 올해 증시 전망이랑 국장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집권 이후에 관세 폭격을 예고하는 등 지금 뭐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 중에 멕시코에 전초기지를 세우는 등 뭐 국내 대기업 피해도 예상되는데 한국 증시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결국 장기적으로 주가는 자본 효율성의 함수거든요. 근데 지금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가 30일 유예되긴 했습니다만은 기존의 밸류체인 하에서 기업들은 좀 그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멕시코나 캐나다에 공장을 많이 지었죠. 이게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나프타라고 하는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맺어서 기본적으로 그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그 교역은 무관세였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런 쪽에서 변화가 나타나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는 뭐 자본의 국적을 그 말하기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 전반의 악재고, 특히 그 트럼프가 집권하자마자 멕시코나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발표하니까 가장 많이 떨어진 업종 중에 하나가 미국의 자동차 업종입니다. 결국은 이거는 국적을 막론하고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코스트를 높이기 때문에 이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특히나 이제 저는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뭐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뭐 두말할 나위 없는 악재입니다. 뭐 한국의 내수가 구조적으로 안 좋은 거는 뭐 지속되는 현상이고요. 그래도 작년에 경기가 순환적으로 반등했던 거는 수출 때문에 반등을 했던 건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의존도가 사상 최대치입니다. 이제 우리가 2000년대 들어서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한 25%는 중국으로 나가고 10% 내외가 대미 수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최근에 중국 경기가 안 좋고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대중 수출은 위축이 되고 있고요. 대미 수출은 미국 경기가 좋으니까 사상 최대치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대미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되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충분히 유의미하게 떨어뜨릴 정도로 충격이 올 것 같고, 다만 주가란 관점에서 보면은 뭐 한국 기업의 주식들이 뭐 최근 수년 동안 별로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수준까지 지금 저평가돼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받는 충격은 크지만은 제 생각에는 뭐 주식도 악재인 건 분명합니다만은 뭐 나름의 이제 주식은 악재들을 선반영된 측면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저는 가장 취약해 보이는 게 미국의 기술주들입니다. 보호무역이 진행이 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미국의 장기 금리가 높아지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저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고 조정없이 올랐던 미국의 기술주들이 보호무역이 역설적으로 가장 취약한 영역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미국 기술주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이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장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작년에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중국산 딥시크의 반격이 시작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진짜 꼭지에 올라온 건지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미국 주식으로 투자 시계를 넓히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나라 경제도 굉장히 큰 경제지만 전체 글로벌 경제에서 한국 GDP가 차지하는 비중이 1.4%밖에 안 되고요. 뭐 한국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되면 나라 밖에서 대안을 찾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특히 아직까지도 한국 가계의 자산 다변화, 그러니까 한국 자산 외에 다른 자산으로의 다변화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말 데이터는 안 나왔고 2023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한국의 전체 가계 금융 자산에서 해외 금융 자산에 대한 비중이 1.9%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 미국 주식 꽤 샀다 그래도 뭐 한 3% 남짓밖에 안 될 거기 때문에 자산을 다변화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 특히나 재산권 보호라든가 기업들의 어떤 혁신이 있는 미국 주식을 사는 일은 저는 뭐 장기적으로는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어떤 자산이든지 간에 불패 자산이란 건 없어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느 시장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거는 돈을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강세장과 약세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 시장에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게 투자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이지 어떤 자산을 사서 그렇게 조정 없이 올라간다 이런 자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우리 한국 가계 투자가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높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집중돼 있고 우리가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라고 하잖아요. 잘 나가는 미국의 기술주 7개 중에서 한국 가계가 해외에 가장 많이 투자한 투자 자산 빅10을 보면 메타를 제외한 매그니피선트 세븐 중에 6개에 집중돼 있고요. 특히 뭐 엔비디아와 테슬라에 압도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나스닥 3배짜리 ETF고요. 아주 극단적인 레버리지 ETF고 미국 금리 떨어질 때 돈 버는 ETF도 레버리지 3배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뭐 미국 주식이 나쁘다가 아니고 조정이나 이런 건 우리가 본질적으로 알 수 없어요. 지금 딥시크 말씀하셨지만 뭐 저는 중국 AI의 성과가 과장돼 있다는 평가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 진위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미국의 기술주들은 미래에 대한 좋은 기대가 주가에 많이 반영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 기대치가 클 때는 기업이 잠깐 삐끗하게 되면 주가는 크게 조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국 가계의 해외 투자가 굉장히 비싼 미국 주식에 집중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은 저는 올해는 경계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장기적으로 투자라고 하는 게 올라가는 자산을 편성해서 잘 팔고 나오고 꼭 이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간 보유하고 갈 자산이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 미래에 대한 기대를 너무 많이 당겨와서 투영하고 있는 쪽에 집중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조금은 우리 가계에 내재된 리스크라고 봅니다. 예. 그 강달러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환율 변화나 이런 것들이 한국 경제나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그 뭐 환율에 민감히 반응하는 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고요. 근데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을 모니터링을 해보면 환율을 보고 한국 주식을 산다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가의 변동성이 환율의 변동성보다 일반적으로 크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의사결정이 먼저인데요. 근데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에 뭐 1470원대까지 가면서 이게 그 달러 대비해서 보면 역대 3번째로 원화 가치가 낮은 국면입니다. 뭐 이렇게 그 원화가 한쪽으로 쏠림이 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이 국면에선 사실 환에 대한 판단이 중요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저는 올해는 원화가 강세라는 의미보다 달러가 약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게 뭐 같은 말이긴 하지만은 원화 강세는 한국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원화가 강해진다라는 점에서 보면 올해 그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보는데 글로벌하게 진행이 됐던 강달러가 약화가 될 가능성은 되게 높다고 봅니다. 우리가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 가면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원화 약세가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리스크의 반영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어수선하고 하니까요. 네. 그렇지만은 작년 12월에 계엄령 선포 이후에 달러와 대비 통화 가치의 변동을 보면 엔화가 원화보다 더 약했고요. 호주 달러가 원화보다 더 약했습니다. 그러면 뭐 그 나라는 정치적 불안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원달러 환율 상승은 보다 정확히는 원화 약세라기보다는 달러 강세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네. 그렇게 보면 저는 달러가 올해 계속 강할 거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일단 뭐 미국의 재정 적자가 너무 크고 또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올리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무역 역조를 어느 정도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일방향의 달러 강세는 미국에도 조금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가기보다는 올해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2022년 가을철에 레고랜드 사태 때 원달러 환율이 1440원까지 갔었어요. 근데 2023년 2월에는 1220원까지 단기간에 200원 떨어졌습니다. 이때도 본질은 원화 강세가 아니고 달러 약세였어요. 우리가 한국의 국한된 프레임으로 보면 그때도 레고랜드라고 하는 사태라고 하는 한국 채권 시장에 고유의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게 완화가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국면에서 원화만 달러 대비 강했던 게 아니고요. 엔, 유로, 영국 파운드 전부 달러가 약세를 나타냈어요. 그때 달러 약세의 원인은 그 당시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었거든요. 연준의 긴축이 마무리될 거라는 관측하에서 결국 달러가 약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원달러 환율의 하락도 본질은 원화 강세라기보다는 달러의 약세라고 보고요. 그럼 레고랜드 사태 때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16조 원 샀고요. 코스피는 20%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펀더멘탈이 되게 안 좋지만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의 어닝 사이클도 안 좋습니다만은 올해 한국 주식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는 올해 어떤 시점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제가 기대하고 전망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하락과 그 과정에서의 외국인 매수세 유입이 올해 비달러 자산으로서 한국 증시가 기대할 만한 저는 중요한 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최근 기고하신 글에서 2년 연속 증시가 하락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분석하셨는데요. 그러면 올해는 국장이 증시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뭐 꼭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펀드멘탈은 되게 안 좋을 거라고 봐요. 네. 올해 뭐 성장률, 한국의 GDP 성장률은 한 1.5% 남짓까지 더 하향 조정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 이익도 작년보다 저는 감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작년에 코스피가 9.6% 밀렸거든요. 네. 실은 작년에 어떻게 보면 주가 하락은 올해 나쁠 것까지도 어느 정도 반영한 측면이 있어요. 최근에 경기가 또 나빴던 게 2023년이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은 1.4%, 기업이익은 감익이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60년대 경제개발한 이후에 5번째로 낮은 성장률이었거든요. 근데 2023년에 코스피는 20% 가까이 올랐어요. 네. 근데 그 직전 해에 코스피가 또 20% 가까이 밀렸죠. 결국은 올해는 나쁘지만 주가는 이걸 선반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어지간히 나쁠 거다라는 기대보다 기업이익이 더 줄어들고 경제 성장률이 더 둔화가 되면 뭐 주가는 더 떨어지겠죠. 근데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어느 정도는 작년에 주가 하락을 통해서 안전판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올해 시장은 저는 작년보다는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체감적으로 야, 펀더멘탈이 이렇게 안 좋은데 주가가 오를 수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좀 그런 일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투자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저성장은 이게 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네. 구조화된 일이거든요. 네. 장기 박스권에 벌써 10년 넘게 코스피가 머물러 있어요. 저는 올해 본질적으로 시장이 이런 박스피를 벗어나기는 힘들다고 보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시장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때는 나쁠 때 사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요. 주식 살 때 조금 마음 편하게 주식을 사게 되면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주가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올해 주식은 저는 그래도 한국 주식은 펀더멘탈은 나쁘지만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기회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가 저점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저점 매수 기회일 수 있다. 뭐 이 정도. 그럼요. 바닥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뭘로 보더라도 이제 우리 주가 지수 수준이 지금 이 녹화하는데 한 2,400포인트대거든요. 네. 이게 조금 짧게 보면은 8년 전 수준입니다. 예.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은 1,000조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더 길게 보면 우리가 2,000포인트 처음 간 게 2007년이거든요. 네. 그러면 15년 지나고서 한 20% 올랐다 그러면 실은 한국은 우리가 바닥은 알 수 없지만은 상당히 저평가된 권역에 속해 있다고 봐도 저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센터장님께서 한국 증시가 2007년 이후에 횡보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네. 분석하신 바 있는데요. 이런 장기 정체의 핵심 원인이 뭔가요?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았죠. 네. 예,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았고 그래서 2000년대 초반의 10년을 보면 중국 주식이 굉장히 좋았고 한국 주식의 성과도 글로벌 탑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한 10여 년 전부터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되면서 뭔가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가졌던 기회가 많이 약해졌고 그리고 최근엔 중국 기업들이 약진하면서 오히려 상당수 산업에서는 우리가 했던 몫을 중국 기업들이 대신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중국 특수의 축소가 제 생각에는 한국 정치 장기 박스권의 본질적인 이유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반세교화입니다. 2016년에 브렉시트가 있었고 트럼프 일기 정권이 출범하면서 뭔가 이제 보호무역주의나 규제가 강화가 됐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세계화의 모범생이었던 한국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 외부의 문제도 있는데 국내 그 내부적인 문제를 보면 뭐 낮은 자본 효율성 그리고 뭐 지배구조 문제 이런 것들도 국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뭐 어떻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야 제가 될까요? 뭐 올해 시장이 박스권 내에서의 뭐 펀더멘탈이 나쁜 거에 비하면 주식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우리가 장기간 지속되어 온 박스권을 돌파한 동력은 약한 것 같고요. 저는 그게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지배구조의 개선에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웃 일본이 네. 사실 뭐 반세계화, 뭐 중국 특수의 축소 이런 것들은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아니면은 뭐 독일이나 제조업 중심의 나라들이 갖는 공통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경기로 보면 사실 한국 경제도 걱정이 많지만 일본이나 독일은 한국보다 더 심각한 면도 있어요. 특히 독일의 경우는 작년과 재작년의 GDP 성장률이 2년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게 이건 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그들의 주가는 우리보다 훨씬 좋거든요. 네. 저는 이게 지배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기업이 주가가 저평가되면 저평가되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거는 뭐냐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혹은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주가가 낮게 평가되는 게 저평가잖아요. 이게 저평가되는 이유는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이나 쌓아놓은 자산이 주주들에게 잘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걱정이 있기 때문이고 이게 본질적으로는 지배구조예요. 뭐 우리가 미래는 모르지만 저는 뭐 3년, 4년 이렇게 봤을 때도 한국의 펀더멘탈이 딱히 개선될 만한 그런 요인들은 뭐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만약에 그 기간 동안 한국 주식이 만약에 굉장히 좋을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지배구조의 개선이고 뭐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은 전 작년부터 시작이 됐던 밸류업이라고 하는 게 뭐 본질적으로는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밸류업 하겠다고 작년에 정부가 나섰는데 힘을 아직도 못 쓰고 있는데 정책이 강력한 어떤 제재나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그걸로는 안 되죠. 정책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거는 주주들과 기업이 맺는 본질적인 관계가 중요해요. 네. 이것을 뭐 한국이 그 관료들이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어떤 화두를 던지는 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근데 그것이 정책적인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통해서 되긴 어렵다고 봅니다. 예전에 이건 밸류업은 아닙니다만은 예. 박근혜 정권 때 그때 이제 관료들의 문제의식은 그 당시에는 기업에 대한 위기의식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약할 때였어요. 삼성이나 현대가 정말 약진을 하면서 기업은 굉장히 부유한데 이것이 가계로 잘 순환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초과소득 환류세제라고 하는 법안을 만들었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돈을 벌면 그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의 일정 부분을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주거나 설비 투자를 하거나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주지 않으면 징벌적 과세를 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지금 잣대로 보면 강력한 법안이잖아요. 예. 정부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세금 물리겠다는 건데 예. 잘 안 됐어요. 예. 기업은 장기적으로 영속 기업으로 가기 때문에 이 관계는 기업과 주주들이 맺는 관계를 통해서 주주들이 기업에게 대등하게 요구를 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저는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밸류업의 본질은 지배구조라고 봐요. 일본이란 나라도 뭐 기업들이 주주들 신경 쓰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기업 혹은 경영진 혹은 지배주주와 다수의 소액주주들이 맺는 관계가 대등해야 기본적으로 주주들이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상법 개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이나 많은 논란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문제의식은 지배주주에 편향된 어떤 이 관계를 대등하게 만들자는 거고, 그래서 일본은 아베가 이제 집권했을 때 2013년도부터 주주행동주의라고 하는 매기를 자본시장에 풀었어요. 특히나 일본 사람들이 주주행동주의를 하기 되게 힘든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좁은 나라에 학연에 지연에 다 얽혀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10여 년 전에 아베 정부는 미국계 자본 주주행동주의자들을 끌어들여서 나름의 매기를 풀었고 이 과정에서 저는 일본 자본주의의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해요. 작년 재작년에 일본 기업들이 상장 폐지 많이 했거든요. 자발적 상장 폐지입니다. 주주들이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장기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단기적으로 배당해달라 이런 게 많으니까 아예 상장 폐지를 하는 겁니다. 전 이건 장기적으로 마이너스라고 봐요. 그래서 누구는 상법 개정하자 그러고 누구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충분하다고 하는데 전 둘 다 고민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과정에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우리는 어떤 것의 코스트와 어떤 것의 효익이 큰가를 고민해 본다 그러면 저는 한국도 이미 이 기업들이 지배주주들이 뭐 악한 뜻을 가지고 있겠어요. 예. 그 일을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하나하나의 의사결정들이 소액주주들보다는 지배주주 편향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저는 부인할 수 없다고 봐요. 근데 지금 대기업의 합병이나 이런 것들 이제 막 눈치가 보이잖아요. 감독 못하게 하잖아요. 네.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증시가 레벨업 되기 위해서는 뭐 통칭은 밸류업이고 네. 그 안에서 소액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얼마나 기업의 의사결정에 투영이 되느냐, 결국 지배구조의 문제거든요. 이게 저는 잘 자리를 잡게 되면 뭐 한국이 일본 주가처럼 되지 못하려는 법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미들이 목소리가 커져야 된다는 말씀을 이해했는데 개미들이 뭐 목소리 커지는 것도 뭐 장기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데 이제 당장은 우리 개미들 입장에서는 현재 증시에서 종목이 유명하고 어떤 산업이 유명한지 뭐 이런 걸 판단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근데 거잖아요. 제 생각엔 당장은이란 표현보다 네. 뭐 당장을 하게 되면 늘 좋은 거를 따라가서 사게 돼요. 네네. 전 미국 주식을 사는 것도 미국 주식 좋죠. 그렇지만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본질은 네. 그냥 올라가는 자산이 좋아 보이는 거는 이제 인지상정이니까 네. 조금 제 생각에는 가는 쪽에 붙어서 돈을 버는 저는 돈 버는 데는 정답이 없다고 봐요. 네. 자기한테 맞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고 봐요. 그래서 뭐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은 시세 추종이죠. 안 움직이는 거 뭐 들고 있냐. 이게 올라가면 집단지성이 반영이 된 거고 네가 네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 나름 대중들의 결정이 옳은 거야. 다만 사람들이 너무 과하게 열광을 할 때에 먼저 빠져나오면 된다라는 게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의 주장이고요. 반대로 워렌 버핏은 약간의 역발상 투자죠. 아예 대중들이 막 열광하면 이미 주가에는 좋은 것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저평가된 걸 사서 기다리자라고 하는 다소 지루한 투자의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정답은 없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한국 주식은 저는 저평가된 기업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트리거는 네. 저평가가 계속 저평가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저는 뭔가 지배구조에서 파생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뭐 2세, 3세로 넘어가면서 뭐 한국에 저는 뭐 이것도 논란이 많지만 저는 상속세가 과하다고 보는 편이에요. 네. 근데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배당을 늘리는 기업들 꽤 있어요. 네. 그거는 뭐 지배주주들의 선의가 아니더라도 네. 그 제도가 네. 어떻게 보면 소액주주와 지배주주의 이해관계를 맞추는 거거든요. 저는 저평가된 기업들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업종불문하고 싼 주식을 사서 기다리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은데 싼 게 계속 싼 밸류 트랩을 고려한다 그러면 적어도 전 주식 싼 기업은 배당 수익률이 한 3% 정도 되는 기업들은 사서 기다리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다른 얘기인데 요즘에 ETF 투자들 많이 하잖아요. ETF 투자도 뭐 적절한 투자 방법이라고 보시나요? 근데 저는 ETF가 예. 애초에 ETF를 만들었던 사람, 벵가드의 존 보글처럼 ETF를 대중화시킨 사람들의 이상은 예. 그냥 시장에 투자하라는 예. 거였어요. 아, 니네가 아무리 좋은 거 막 종목 피킹을 해도 장기적으로 완전히 분산된 시장의 성과를 이기지 못한다. 또 이런 연구 결과는 너무도 많아요. 예.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는. 근데 지금의 ETF 열풍의 이면에는 액티브 ETF인데 예. 액티브 ETF나 테마 ETF인데 저는 이런 액티브 ETF나 테마 ETF가 투자자들을 편리하게 해줬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다고 봐요. 금융 서비스의 관점에서는. 예. 근데 그거는 주식을 사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초에 시장에 투자하라고 말했던 시장을 추종하는 ETF는 게으른 투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너네들이 막 그렇게 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거기 투자해. 그럼 이게 보통보다 나을 거란 철학인데, 근데 지금의 섹터 ETF는 종목을 사는 것과 똑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본질적으로 종목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ETF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가졌던 이상과는 저는 많이 지금의 섹터 ETF나 테마 ETF는 벗어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그거는 주식 사는 것과 똑같이 깊게 고민하고 자기가 잘 아는 것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는 저는 뭘 많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돈을 가지고 내가 잘 아는 기업에 투자하는 건 좋아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시장에 투자하는 거는 투자하기 좋은 시절은 본질적으로 없어요. 네. 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손해볼 수도 있는 리스크를 지고 하는 게 투자인데, 그나마 시장에 투자하는 적립식 투자는 저는 언제 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는 내가 잘 아는 거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요, 우리가 투자는 미래를 전망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미래는 저도 모르고 기자님도 모르잖아요. 모르죠. 가봐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본질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전망에 영향을 주는 가장 파워풀한 팩터는 뭐냐면 지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가까운 과거가 혹은 지금 보이는 게 미래에도 지속이 될 거라고 믿는 편향이 존재해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가장 강력하게 오르는 자산으로 돈이 가요. 지금 보이는 게 계속 갈 거라고 믿는 거죠. 애초에 뭐 미국 주식 기술주가 많이 오를 때 처음에는 너무 비싸 투자 안 하던 사람, 그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 자기 강화가 나타나고 상대적 박탈감이 나타나요. 저 사람 저렇게 돈 버는데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하게 되면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나타나요. 첫 투자에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가는 자산을 사니까 정말 내가 재수 없이 최고점에서 잘못 잡은 게 아니라 그 추세대로 가요. 근데 지나고 나면 시장은 강세장과 약세장을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주식을 저평가된 주식을 샀으면 나쁜 가격에 약세장에서 안 팔고 버티는 것도 투자예요. 잘 샀다 잘 팔았다를 하면 좋지만 그걸 잘하는 사람은 저는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에 대한 투자는 지금이라도 저는 뭐 비관론의 편에 서기보다 하시는 게 좋은데, 개별 주식에 대한 투자는 그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잘 아는 대상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너무 많이 사고 파는 거는 저는 본질적으로 그거는 승률이 높은 투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서학개미들이 애정하는 게 종목들이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 이런 게 있어서 뭐 많이 수익들을 내고 있는데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한편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또 투자가 엄청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모른다고 말씀드릴 것 같네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자산은 뭐 최근에 그런 뭐 얘기들을 다른 분들도 했습니다만은 투자 자산의 가치보다 가격이 낮게 거래가 될 때 그 자산을 사서 기다리는 게 투자의 제가 볼 때는 본령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상 자산은 가치를 부여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성장을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배당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상자산은 일종의 뭐 스토리텔링에 많이 좌우가 되고, 또 일반적으로 금리에 많이 좌우가 되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뭐 좋다 나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평가를 내리기가 힘들고, 또 그걸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계산 가능한 걸 하는 게 본질적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뭐 우리가 꼭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기회가 아니면은 내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조바심이 있거든요. 왜 없겠어요?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 때 자산 가격이 올라갈 때 벼락거지. 내가 이 기회 놓치면은 내가 집도 못 사고 이런 게 있었는데, 아마 지금쯤은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사람 계속 좋으실 테고, 그때 한국 주식을 투자했던 사람들은 무주식이 상팔자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코로나 팬데믹 때 코스피가 1,400에서 3,300까지 가는 굉장히 짜릿한 강세장이었어요. 큰 장이었죠. 근데
85년 이후에 우리 증시에 강세장이 한 8번 있었거든요. 그중에 코로나 팬데믹 때 나타났던 강세장은 6번째예요. 랭킹 6위예요. 사상 유례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투자의 기회라는 거는 지나가는 버스와 같다고 봐요. 기다리면 오는데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인생의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투자자들의 어떤 자질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투자를 안 하는 방법도 뭐 방법이라는 것. 하고 살아야죠. 안 하면 안 되죠. 저는 투자가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투자라는 게 네. 뭘 사고 파는 게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생각은 많이 하되 행동은 조금 해야 돼요. 아. 뭐 저는 워렌 버핏과 같은 위대한 투자자는 아니지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투자의 기회가 내 인생에 한 20번 정도뿐만 있다고 생각해라. 그럼 그렇게 쉽게 주식을 사고 팔 거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버핏처럼 위대하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적게 투자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울림이 있는 얘기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너무 소음이 많죠. 저는 뭐 저의 이야기가 소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는 많은 유튜브나 예. 소음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공간이 아주 왁자지껄한 뉴욕의 월스트리트이 아니라 미국의 시골인 오마에서 많이 읽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생각은 많이 하고 행동은 조금 하고 내가 모르는 걸 안 하는 게 방치가 아니에요. 그건 적극적인 나의 의사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뭘 꼭 사고 파는 것만이 투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조언을 꼭 드리고 싶어요. 생각은 많이 하고 행동은 조금 하는 게 저는 장기적으로 승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개별 주식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는요. 예. 시장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게으른 투자고 그거는 저는 언제 해도 특히 적립식으로 하게 되면 리스크가 적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렇게 주식창을 보게 되고 뭐 이렇게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게 사람 마음인데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에게 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결국 능력 범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워렌 버핏은 굉장히 저평가된 이유로 사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필립 피셔라고 하는 사람은 성장주 투자의 아버지인데요. 이 사람은 모토로라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처럼 당대의 성장주를 사서 아주 장기간 보유해서 돈을 번 사람이 있고요. 또 그 스코틀랜드에 있는 뭐 제가 존경하는 투자자 중에 이제 베일리 기포드라는 투자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테슬라의 초기 주주였어요. 한 10년 들고 갔어요. 아마존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꼭 비싼 주식이 밸류에이션이 비싼 주식이 가치 투자가 안 된다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알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장의 어떤 변덕에도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틸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투자에는 운이 중요하다는 걸 저는 부정하진 않겠어요. 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투자의 승률을 높이는 거는 나의 알미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세를 많이 보시는 것보다 나의 알의 지평을 넓히고 그럼으로써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들을 조금 구별을 짓고 내가 아는 것들 속에서 선택을 하고 또 기다리고 뭐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저는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또 제 주변에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면 좀 그런 분들이 꽤 많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그 주변에 그런 분들은 매일 주가창을 보기보단 보긴 하겠지만 증권사 리포트를 열심히 읽고 뭐 뉴스를 열심히 보고 뭐 이런 독서를 하고 뭐 저는 뭐 그런 이런 데 분들이 좀 물론 정답은 없어요. 집중을 더 하는 예, 편이신지. 정답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식의 투자가 개인 투자가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래서 빅테크 좋죠. 좋은데 우리가 투자는 좋은 기업을 좋은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게 이제 중요한데 저는 좋은 기업이다라고 하는 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논란이 많지만 이게 적당한 가격이냐 비싼 거냐라고 보면 어렵다는 말이 좀 공감이 가요. 네. 그럼 우리가 꼭 어려운 걸 해야 되느냐가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그런 판단이나 자제력이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미국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좋아요. 좋은데 불패의 자산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미국 주식은 불패라고 생각을 하면 이 주식이 떨어질 때 또 사요. 여기에 대한 어떤 자신이 있으면은 떨어지면 싸 보이잖아요. 네. 이제 그게 주식과 결혼했을 때
나타날 수. 이건 본질적으로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예를 좀 들고 싶은데요. 예. 마이크로소프트는 위대한 기업이죠. 25년 전 닷컴 버블 때 글로벌 시가총액 1위. 24, 5년이 지나도 지금 뭐 엔비디아, 애플과 시가총액 1위를 다루니까 위대한 기업이에요. 근데 애플이 닷컴 버블이 붕괴될 때 주가가 한 60% 조정받았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넷플릭스도 2022년 그 정도 또 올라갔는데 중요한 거는 조정받은 다음에 주식이 10년 옆으로 기었어요. 그럼 그 기간 동안 돈을 잘 벌었지만 우리가 기업이 어떤 돈을 벌어들이는 영리 활동은 영속적으로 장기간 리얼 이코노미에서 하는 거예요. 물건 만들고 유통하고 팔고. 근데 이 기대를 주가에 투영하는 행위는 우리가 휴대폰 버튼 하나 누르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기업이 먼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까지도 한꺼번에 반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좋은 자산이지만 그 기대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 생각에 주식은 사람들의 열광이 지나가고 나면 기업은 괜찮지만 장기간 횡보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미국 주식이 언제 꺾일 거라 이건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은 한번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고려 꼭 해보시라는 조언은 꼭 드리고 싶어요. 예, 시청자 여러분, 그 오늘 들으신 말씀 투자할 때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학균 짜투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